51쪽이고요. 이제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게 정립되는 과정도 볼 거예요. 자,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게 광전 효과. 금속의 표면에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추었을 때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가지고 광전 효과라고 하고, 그때 튀어나오는 전자를 광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광전 효과는 파동으로 생각하는 파동성으로는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 없다. 즉,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파동의 성질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입자의 성질로는 설명이 되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광전 효과에서 뭐 문턱 진동수보다 큰 빛의 진동수를 비추었을 때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그거부터 한번 정리해 보자. 빛이라고 하는 애는 앞에서 우리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다 그랬지? 그래서 빛 에너지는 어떻게 써요? 빛 에너지는 H 곱하기 F, 진동수 이렇게 쓰고 다시 쓰면 H 곱하기 파장분의 광소 이렇게 쓰지, 그지? 자, 빛이라고 하는 애 자체가 요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문턱 진동수. 자, 문턱 진동수는 그냥 특정한 진동수야. 특정한 진동수인데 어떤 진동수냐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빛 에너지가 있겠죠. 가장 최소한의 빛의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일 때 빛의 진동수를 가지고 문턱 진동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우리 앞에서 원자에 대해서 많이 봤잖아. 원자라고 하는 애는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 궤도가 막 여러 개가 있어. 전자 궤도가. 그럼 전자 궤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가 전자는 전이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이제 궤도를 이동하는 걸 전이한다 그러잖아. 보통의 전자가 이렇게 안쪽 궤도에 있을 때, 안쪽 궤도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무한히 먼 궤도로 나간다. 요것을 우리가 전자가 튀어나간다 또는 전자를 잃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면 이때 얘가 요 무한히 먼 궤도하고 자기가 있던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요만큼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 그치? 맞아요? 자, 그때의 빛 에너지의 진동수를 가지고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문턱 진동수는 빛 에너지와 똑같이 쓸 수 있어. 자, 요게 전자가 튀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빛 에너지야. 걔를 쓰면은 H 곱하기 F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때 요 진동수를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거야. 요만큼의 에너지를 비춰주면 전자가 튀어나갈 수 있는데 그때의 빛의 진동수를 가지고 문턱 진동수라고 한다. 알겠죠? 그러면 이 에너지는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야? 전자가 전이가 일어날 때의 이 궤도의 에너지 차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이 에너지 차이는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원소마다 달랐지.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금속마다 문턱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죠? 금속마다 문턱 진동수가 다르다. 그러면 빛을 파동으로 생각하는 파동성으로는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따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요. 광전 효과 실험을 보면 아연 금속판에다가 문턱 진동수보다 큰 빛을 선을 했을 때 오므라지게 된다. 그죠? 자, 왜 그러느냐? 자, 거기에 이렇게 생긴 금속판이 있고 여기 막대기가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러한 금속 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유리병에 담겨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해? 검전기라 그래. 검전기. 자, 검전기에 지금 이쪽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 있는 거야. 이따가 마이너스로 대전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쪽 금속 박은 되게 얇잖아.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압끼리 무슨 힘이 작용해? 정전기적인 청력이 작용하지.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벌어져 있는 뭘 쪼여줬냐면 자외선을 쪼여준 거야. 자외선. UV.
자, 그때 이 자외선이 에너지가 얼마 정도 되냐면 금속의 문턱 진동수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겠지.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제 뾰로롱 뾰로롱 빠져나갈 거예요. 그지? 전자가 빠져나가면 여기 금속판 쪽, 여기 쪽이 점점 음전하가 떨어지지. 반대로 양전하가 올라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쪽 아래에 있는 전자가 어디로 가? 양전하 따라서 위로 올라가. 그럼 이쪽에 음전하가 점점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그러면 청력이 감소하니까 청력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점점 오므라들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았다면은 얘가 오므라들 리가 없지. 근데 전자가 튀어나갔기 때문에 요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면 검전기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마이너스로 대전시키느냐? 검전기라고 하는 애는 일반적으로 금속판과 금속 막대기, 그 다음에 금속박 이렇게 있어. 어쨌든 금속이니까 여기에는 금속 양이온 이렇게 있겠지. 금속 양이온이 있어. 근데 금속 양이온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자, 이렇게 플러스가 있으면 금속 양이온이 있는 만큼 전자도 이렇게 있겠지. 전자도 이렇게. 그지? 그래서 원래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 상태일 거야. 중성 상태.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다고 해봐. 마이너스. 가까이 가져갔어. 그럼 여기 어떤 변화가 생기지? 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에 의해서 어디로 가 이게? 아래로 내려가지. 아래로. 그지? 그러면은 자, 이때 요 아래쪽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음전하가 강화되죠. 그지? 그래서 이쪽이 벌어져. 근데 그때 뭐 하냐면 내가 여기다가 손가락을 딱 갖다 대는 거야. 손가락. 이렇게 갖다 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자가 요 음전하를 피해서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 근데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지 여기로 가면. 근데 이제 사람 손가락이 연결되어 있어. 그럼 손가락으로 전자가 빠져나가요. 손가락으로 전자가 빠져나가. 왜 빠져나가? 사람 손도 사람 몸도 전기가 흐르니까 자유전자가 빠져나가. 이제 빠져나가. 일로 빠져나가. 막 빠져나가. 그 상태에서 얘를 동시에 제거하면 어떻게 돼? 전자가 빠져나간 채로 남겠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무슨 전하가 만들어져? 플러스. 그러면은 요 금속 박쪽도 플러스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겠네. 맞아요?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대전되는 거야.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마이너스로 대전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막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막대기 가까이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손을 이렇게 탁 갖다 대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쪼르르 딸려 들어와요. 그 상태에서 동시에 팍 제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음전하를 띠게 된다. 그래서 특정한 검전기를 이렇게 대전을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뭐 해보면 광전 효과를 이렇게 보면 뭐 더 벌어진다라든가 아니면 더 오므라든다라든가 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광전 효과 실험을 더 추가적으로 실험을 해서 결과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 광전자의 방출 여부는 금속판에 비춘 빛의 세기와는 관계가 없고 진동수에만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을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 아무리 약한 빛을 비추더라도 광전자가 즉시 방출된다.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클 때는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자, 중요한 건 밑줄 쳐보면서 해보자. 1번에서는 빛의 세기와 관계없고 진동수에만 관계된다. 그 다음에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 아무리 약한 빛을 비춰도 즉시 방출된다. 그 다음에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클 때는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금속판에 비추는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으면
밑줄. 아무리 센 빛을 비춰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자, 이게 실제로 실험한 결과야. 실제로 실험한 결과. 근데 사람들이 빛은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 맥스웰 방정식에 따라서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지? 자, 빛이 파동성이라면 일단 빛이라고 하는 녀석의 에너지 뭐와 관련이 있냐?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에는 여러 가지 물리량이 있지. 뭐 예를 들면은 진동하는 횟수, 진동수라든가 얘가 진동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는가, 진폭, 뭐 최대 변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 파동이라 그러면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진폭, 최대 변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야. 최대 변이가 크면 클수록 더 빛이 강하다,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자,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와 진폭에 비례한다. 뭐 사실은 뭐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돼요. 파동이라고 하면. 그러면 파동이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어떤 거였냐면 진동수가 작더라도 진동수가 낮더라도 진폭이 크면, 다른 얘기로 하면은 세기가 강하면, 이거야. 세기가 강한 빛을 비추면 진동수가 낮더라도 광전자가 방출될 것이다. 이게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파동으로 예측을 해보면, 예상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빛이 진폭이 크면, 빛의 세기가 강하면 그에 따라서 에너지가 커질 거니까 광전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약한 빛. 그러니까 진동수가 약한 빛, 진동수가 작고 진폭도 작은 빛. 약한 빛을 비추면 점점 에너지를 계속 가해주는 거잖아. 오랜 시간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될 것이다. 이렇게. 약한 빛이라도,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세기가 약하더라도 어쨌든 빛이라는 애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랜 시간 쪼여주면 걔네가 계속 에너지를 얻고 하다가 방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출되는 광전자라고 하는 애는 광전 효과로 튀어나온 전자잖아. 그지? 이 방출되는 광전자는 진동수 그리고 진폭, 세기가 되겠죠? 요거에 따라 달라질 거다. 이런 거. 근데 다 예상에 빗나갔죠? 아까 뭐라 그랬어? 진동수가 낮으면 안 나와. 그지? 진동수가 낮으면 안 나와. 약한 빛을 비춰도 안 나와. 그리고 오랜 시간 비춘다고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진동수가 맞기만 하면 즉시 방출되는 거예요. 그치? 파동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실제 실험 결과는 요거랑 다 다르게 나타났지. 그러니까 파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 보면은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비추었을 때는 아무리 센 빛을 비춰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아도 오랜 시간 비추면은 방출된다라고 했던 파동성의 예상과는 다른 거지. 그 다음에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큰 빛,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거는 뭐 비슷한 듯 조금, 그치? 그래서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뒷장 넘어가 보면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이라고 하는 애는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만을 갖는 광자 또는 광량자라고 하는 입자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광량자설을 제안하고 이를 가지고 빛의 입자성을 증명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동수가 F일 때 광자의 에너지는 E는 HF 이렇게 쓸 수 있고 광전 효과는 광자와 전자의 충돌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광량자설에 따르면 광량자설 즉 빛의 입자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자성에 따르면 일단 빛의 에너지는 뭐에만 비례한다? 빛의 진동수에만 비례한다. 그 다음에 빛의 세기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례한다? 광자라고 하는 또는 광량자라고 하는 빛 알맹이의 수에 비례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광자라고 하는 알맹이가 갖는 에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광자가 갖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그 빛이 강하다 약하다 밝기가 밝다 어둡다 세기는 광자가 많다 적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광전 효과는 어떤 거냐면 문턱 진동수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있을 때 그 광자가 전자와 충돌하면서 전자와 1대1로 충돌하면서 충돌을 했으니까 에너지의 전달이 생기겠지. 그래서 에너지를 얻은 전자가 방출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말만 하나 보면은 광자가 전자와 1대1로 충돌해서 광전자가 나온다 이거잖아. 그러면은 광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도 더 많이 충돌할 거고 전자 방출되는 게 더 많아진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것만 정리를 하면은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전자의 수도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광자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에너지를, 작은 진동수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자가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갖는다. 근데 광자의 수가 굉장히 적다. 뭐 예를 들면 빛의 세기가 약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도 즉시 방출된다. 이거예요. 광자가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갖는 에너지를 갖고 광자의 수는 적어도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즉시 방출된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약해도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큰 광자는 충돌하는 전자에게 큰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광전자는 즉시 방출된다.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아무리 강해도 즉 광자가 많아도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광자는 전자에게 전달한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출 때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클수록 튀어나온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진다. 4번에다가 별표 해놓고 옆에다가 이제 식을 쓸 거예요. 자, 4번과 관련된 내용이 이거야. 1번에 대한 거랑 똑같아. 요거 여기서 4번. 1번 내용이랑 똑같아요. 광자가 전자랑 1대1로 충돌해서 광자가 에너지를 전자에게 전달한다 이거지. 광자가 전자에게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자, 광자가 갖는 에너지는 얼마야? 광자가 갖는 에너지. H 곱하기 F 이러면 되지. 그지? 자, 그러면은 요거를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야? 전자한테 전달하는 거지. 자, 전자한테 전달하는데 이 전자가 일단은 첫 번째 금속의 이 원자 핵의 인력을 이겨내고 나가는데 요만큼 쓰잖아. 맞아요? 그거에 해당한 에너지를 뭐라 그랬어? 문턱 진동수에 해당한 에너지다 라고 얘기했잖아. 맞아? 자, 전자가 일단 튀어나가기 위해서 HF
F0만큼을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는 거지. 그지? 뭐 하는데? 튀어나가는데. 그러면은 튀어나가는데 쓰고 남는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야? 남는 에너지를 다 가지고 나가잖아. 그 남는 에너지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식으로 이제 한번 써보자.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광자한테서 받은 에너지에서 튀어나가는 데 쓴 에너지를 제외한 만큼 가질 수 있다. 맞아요? 광자한테서 받은 에너지에서 튀어나가는 데 쓴 만큼 빼주면 광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야. 자, 요 EK를 Y축에다가 그 다음에 광자의 진동수를 가지고 X축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요 앞에 상수는 계수. 그지? 요 뒤에 빼주는 요 값은 절편.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그대로 왼쪽에다가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세로축이 뭐? 운동 에너지, 가로축이 빛의 진동수. 자, 여기 운동 에너지 또는 에너지, 그 다음에 가로축이 빛의 진동수, 요게 광자의 진동수. 자, 광자의 진동수가 0인 거. 광자의 진동수가 0인 거 비추면 당연히 뭐겠어요? F가 0이잖아. F가 0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HF0만큼 돼 있지. 그지? Y절편. 여기 위에다가 식을 쓰면 EK는 HF 마이너스 HF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Y축, Y절편 값이 마이너스 HF0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기울기는 뭐와 같고? 플랑크 상수와 같은 1차 함수. 그럼 1차 함수 형태로 그냥 쭉 그려봐.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X절편 값이 뭐가 되는 거야? X절편 값은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F가 F0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F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에너지와 진동수 사이의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Y절편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이게 문턱진동수에 해당한 에너지. 그지? 이 문턱진동수에 해당한 에너지를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금속의 일함수라고 얘기해. 일함수. 전자가 튀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일함수라고 얘기하고 요 F0를 뭐라고 하면 돼요? 문턱진동수. 이렇게. 아까 요거 얘기할 때 금속의 일함수는 금속마다 달라진다 그랬지? 금속마다? 일함수가 문턱진동수에 해당한 에너지. 전자가 튀어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응? 전자가 튀어나가려면 이만큼의 에너지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금속이면은 여기다가 그래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금속이 달라졌어. X절편이랑 Y절편. X절편하고 Y절편만 달라지고 기울기는 똑같아야 돼. 왜? 얘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구리야. 그러면은 리튬 이런 애들은 기울기는 똑같으면서 이렇게 X절편 값하고 Y절편 값만 좀 작아진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어떻게 된 형태? 커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런 식으로. 기울기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실험을 해서 우리가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전자가 방출된다라는 거는 전자가 흐름이 생긴다, 뭐 전자의 움직임이 생긴다 이런 거잖아. 맞아요? 전자의 움직임이 생길 때 그거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전류의 흐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어? 전자가 튀어나오니까 그 튀어나온 전자를 포집만 하면 응? 전자 튀어나온다 그러잖아. 그 튀어나온 전자를 포집해, 모아. 그러면 그걸로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겠지. 못 만들어요?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잖아. 아, 그치? 자, 그것과 관련된 거 한번 해보자. 거기 옆에 그래프 하나만 더 그리면 돼요. 일단 입자성 이거 마무리하고 이거 얼마 안 되니까 뒤에 가면서 이제 워크북 문제 풀면서 영의 실험 다시 할 거야. 자, 그러면 실험 장치를 하나만 그릴게. 여기다가 실험 장치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금속 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쭉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연결해 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전원장치를 연결하는데 전원장치 이렇게 생겼어. 전원장치. 자, 전원장치는 기호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전원장치. 근데 이 전원장치에서 이제 전압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압을 이렇게 측정합니다. 이렇게. V 이렇게. 전압만 측정하면 쓰나? 전류도 측정해야지. 전류도 측정합니다. 여기서 전류 측정하는 건 전류계죠? 이렇게. 자, 내가 전압계하고 전류계를 둘 다 물결로 그려놨어. 저 물결이 뭐야? 변이. 이거 물결. 물결은 교류를 의미하는 거야. 교류라는 게 뭐야? 그게 바뀌는 거지 막. 그치?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험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문턱 진동수보다 큰 빛을 여기다가 쪼여주는 거야. 이렇게. 빛을 쪼여주는 거야. 자, 여기다가 내가 빛을 쪼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문턱 진동수보다 크니까. 튕겨나. 전자가 나오죠? 전자가 나오는데, 자, 전자 파란색으로 할게. 전자가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지? 막 이렇게 나와요. 막 이렇게 나와. 막 미친 듯이 막 나와. 그지? 맞지? 자, 근데 이 전자가 어디로 튈지 모르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 얼마나 나오는지 보려면 여기로 모아가지고 회로를 돌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전자가 이쪽으로 모이게 하려면 여기다가 무슨 전압을 걸어줘야 돼? 플러스 전압 걸어줘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 걸었을 때, 즉 이쪽에 플러스 전압 연결하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연결해놔서 이쪽에 플러스 전압이 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압이 걸렸을 때 그때에 대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세로축이 전류입니다. 전류. 가로축이 전압인데요. 전압을 양쪽으로 그릴 거야. 양쪽으로. 이게 전압. 하나하나 해석해 봅시다. 하나하나 해석해 봅시다. 자, 처음에 내가 0V 전압 안 걸어줬어. 전압 안 걸어줬어. 그러면은 전압을 아예 안 걸어줬을 때는 전자가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만 개의 전자가 나왔다고 해봐. 100만 개 중에서 여기서 도달하는 거는 일부만 도달하겠지. 그러면 일부가 도달해서 회로를 도니까 그로 인해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도달한 일부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거라고. 맞아요? 전압이 0V일 때 전류 이렇게 돼. 그럼 내가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걸어준 거를 양전압이라고 해보자. 전압을 강하게 걸어주면 강하게 걸어줄수록 요 플러스 금속 구 쪽으로 더 오겠지. 그럼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돼? 세지지. 자, 점점점 세집니다. 점점점 세지는데 저기서 광전자가 100만 개밖에 안 나왔잖아. 맞아? 그러면은 100만 개에 해당하는 전류값으로 최대량이 결정되어 있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100만 개의 광전자가 나오니까 전압이 올라갈수록 전원류가 강하게 흐르다가 100만 개가 모두 다 금속 구 쪽으로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전류가 강해지지는 않지. 올라가다가 일정해집니다. 요때 요 전류를 뭐라고 하면 돼? 그러면 최대 광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최대 광전류를 내가 늘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빛의 세기를. 광전자를 더 튀어나오게 하면 되지. 맞아요? 지금 100만 개밖에 안 나오니까 최대량 이건데 얘 200만 개 나오게 하면은 더 최대로 늘어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최대 광전류는 뭐와 관련이 있다? 빛의 세기에 관련이 있다. 왜? 광전자의 수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전압을 내가 이번에는 이 전원장치 왼쪽에 마이너스 극이, 오른쪽에다 플러스 극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 금속 구 쪽에 이제 음전압이 걸리지? 이쪽에 양전압이 걸리지? 맞아?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왜 이렇게 다 힘이 없냐, 분필이? 자,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힘 세죠. 내가 힘 세죠. 자, 거꾸로. 거꾸로 가면 이제 어떻게 돼? 계속 0이에요. 계속 0일까? 가끔은 0. 자, 전자가 아까 여기서 표현한 바로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가지. 그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가는데 아주 약한 전압으로는 그 튀어나가는 애를 막을 수 있어, 없어? 못 막지. 일부는 새어나갈 거 아니야. 일부는 그러면 여기에 도착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근데 전압을 더 강하게 주면 어떻게 돼? 못 와요. 못 오게 되지. 그러면 이게 내려가다가 어떻게 되는 지점? 빵이 되는 지점 생기지. 요 빵이 되는 지점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광전류가 아예 안 흐르는 지점이잖아. 전류의 흐름을 정지시키는 전압이라 그래. 정지 전압. 정전. 응? 정전. 정전기? 웬 정전기? 자, 정지 전압이면서 내가 전압을 방향을 거꾸로 걸어준 거지. 그래서 역전압이라 그래. 역전압. 역전압, 정지전압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봐라. 이 역전압, 정지전압은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전자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전압을 거꾸로 걸은 거잖아. 근데 약한 전압으로는 운동에너지만큼을 상쇄시킬 수가 없는 거였지. 그러면 큰 전압을 걸어야만 운동에너지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 정지전압은 뭐와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광전자의 운동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다. 운동에너지가 작은 광전자는 아주 약한 전압만 걸어줘도 못 튀어나갈 거야. 근데 운동에너지가 엄청 큰 광전자는 역전압을, 정지전압을 크게 걸어줘야지만 못 튀어나가겠지. 이 정지전압이라는 값은 뭐와 관련이 있다? 광전자의 운동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 그럼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언제 달라지느냐? 조식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 광전자의 운동에너지 EK는 HF HF0 이렇게 되지. 자,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뭐 예를 들어서 정지전압이 큰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정지전압은 언제 큰 거야? 정지전압이 언제 큰 거야?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클수록. 그럼 광전자의 운동에너지 커지는 방법이 뭐가 있어? 첫 번째 봐봐. 광자의 진동수가 커지면 되지. 또는 두 번째, 문턱 진동수가 작아지면 되지.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다. 정지전압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야, 만약에 내가 빛을 있잖아. 동일한 빛을 비추고 금속, 너 벌써 죽어가냐? 너요, 너. 아무렇지 않아? 아닌데?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동일한 빛을 비추는데 동일한 진동수의 빛을 비춘다는 거야. 동일한 빛을 비추고 동일한 금속을 썼어. 그러면서 빛의 세기만 2배로 늘렸다고 해봐.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세기가 변했으니까 최대 광전류만 바뀌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정지전압 쪽은 똑같이 나와야 되고 최대 광전류만 늘어난 채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최대 광전류가 늘어난 채로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어서 나타났다는 거야. 자,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건 뭐? 빛의 세기만 바뀌었을 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뭐냐면 요 빛에 대해서 진동수만 낮췄다. 이렇게 보자. 진동수만 낮췄다. 흰색으로 해야겠다. 진동수만 낮췄다. 진동수만 낮춘 건 흰색으로. 세기는 처음에 요거랑 똑같게 진동수만 낮춘 거야. 자, 빛의 진동수를 낮춰버리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돼? 작아지지?
정지전압이 작아집니다. 근데 빛의 세기는 똑같으니까 최대 광전류 값은 어떻게 된다?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도 시작점이 달라요. 어떤 시작점? 요거? 아니요? 그러면 최대 관절류 그 지점. 아, 그냥 조금 다르게 그렸어요. 다른 그래프라고. 다른 그래프라고. 자, 이런 식으로 광전류가 언제 변하는지, 그 다음에 정지전압이라는 게 언제 변하는지. 지금 파란색에서 또는 핑크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한 거는 뭐다? 빛의 진동수만 바꿨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세기는 똑같게 하고. 그래서 요거 그래프 나오면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거꾸로 걸려있는 전압 쪽 보고 아, 전압이 크니까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큰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끝에 여기 빛의 세기, 전류는 빛의 세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별거 아닌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어떤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파동성으로 설명하기가 더 수월한 것과 입자성으로 설명하기가 더 수월한 것이 있다. 그래서 파동성의 증거가 되는 거는 파동이니까 간섭, 회절, 그지? 그 다음에 반사, 굴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입자성의 증거, 광전 효과가 입자성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콤프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산란 실험도 빛의 입자성을 보는 내용입니다. 콤프턴의 산란 실험은 어떤 거냐? 자, 콤프턴. 자, 산란이라고 하는 거는 퍼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퍼져나가는 이유는 사실 반사하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도 햇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 그지? 햇빛이 들어오면은 대기에 있는 여러 기체 성분들이 있잖아. 수증기도 있고. 그지? 요 빨간색 빛은 직진하려는 성질이 강해. 근데 그에 비해서 파란색 빛은 퍼져나가는 성질이 강해. 그래서 여기에 어떤 알맹이가 있을 때 파란색 빛이 들어오면 퍼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낮 시간에 해가 높은 곳으로 떠 있을 때는 이렇게 파란빛 위주로 잘 보이는 거야, 대기가. 근데 요 햇빛이 거의 이렇게 밑에 지평선 근처에 있을 때에는 파란 빛은 다른 데로 다 퍼져나가고 붉은색 빛만 이렇게 거의 직진해서 오기 때문에 붉은색의 노을이 지고 이러는 거란 말이야. 자, 빛의 산란이라고 하는 건 그냥 퍼져나가는 반사와 관련된 거다라고 보면 돼. 이제 콤프턴 산란 실험은 어떤 거냐면 X선이라고 하는 기존에 맥스웰이 전자기파 파동이라고 한 이 X선을 금속박에다 조여준 거야. 금속박에다가. 그 금속박에다 조여주면 이 X선이라는 애가 어떻게 돼야 돼? 반사돼야 되지, 그치? 반사돼서 튕겨나가. 자, 반사돼서 튕겨나가는데 얘가 이렇게 튕겨나갔어. 근데 그때 무슨 일도 벌어졌냐면 X선이라는 엄청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을 조여줬잖아. 전자도 튀어나가는 거야, 전자도. 그러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거지. 그지? 근데 만약에 파동이라 그러면, X선이 파동이라 그러면 파동의 산란, 반사는 주기, 진동수, 그 다음에 파장 이런 거 변해 안 변해? 일정해야 되지. 근데 입사하는 X선과 산란된 X선의 파장을 비교해 보니까 같지가 않더라. 오히려 파장이 어떻다? 길어지더라. 그럼 파장이 길어졌다라는 거는 에너지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고, 이렇게 반사라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에너지가 달라졌다라는 건 이건 파동이 아닌 거잖아, 절대로. 그지? 그래서 콤프턴의 산란 실험도 뭐다?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파장이 아니라 파동이 아닌 어떻게 파장을 직접 해요? X선 파동이잖아요. 파동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입자성이 더 수월한 게 있고 파동성이 더 수월한 게 있다고. 얘는 그러니까 X선이라고 하는 전자기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전자기파니까 파동의 파장이 계산되질 거 아니야. 계산을 해봤는데 달라졌다라는 거야. 아, 완전한 파동. 그렇게 또 얘기하면 안 돼. 왜요? 완전한 파동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또. X선이라고 하는 애가 반사, 굴절, 산란, 실험 다 할 수 있지. 그치? 반사, 굴절, 회절 다 일어나지.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파동이니까요 라고 설명하지. 그치? 그러면 컴퓨터 산란 실험에서 왜 얘가 파장이 길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파동은 아니고 입자니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뭐 입자성이든 파동성이든 둘 중에 하나가 좀 더 수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얘가 파동이면서 입자다 그런 게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빛의 파동성을 주장한 학자는 하위헌스라고 하는 사람, 빛은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을 통해서 전파되는 파동이라고 주장했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특수상대성 이론할 때 마이컬슨과 몰리 실험으로부터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죠. 그 다음에 0, 빛의 간섭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간섭 무늬를 통해서 빛의 중첩현상, 간섭현상, 파동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맥스웰 전자기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진동하면서 전파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뉴턴, 빛은 입자기 때문에 직진하는 거면서 입자기 때문에 입자는 질량을 갖고 있죠. 질량을 가진 입자가 진행을 하는데 중력 때문에 꺾여서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반사도 되고 굴절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뉴턴은. 아인슈타인, 광전 효과를 통해서 입자성을 증명해냈고, 콤프턴, 산란 실험을 통해서 입자성을 증명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중성, 빛의 이중성을 이용해서 영상 정보를 기록한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영상 정보를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광전 효과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쉬었다 가야겠니? 53쪽에 영상 정보 기록해서 광다이오드. 자, 광다이오드도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접합되어 있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PN 접합면에 광자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와 양공의 쌍이 형성되면서 이 전자와 양공의 쌍이 흘러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전 효과의 특성에 따라 형성되는 전자의 개수가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 N형 반도체가 위에 있고 P형 반도체가 아래에 있는 형태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 위쪽에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아래쪽에 P형 반도체 해가지고 이렇게 N형하고 P형 접합면이 이렇게 있어. 그지? 접합면이 있고, 위쪽에 보면 절연체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절연체가 덮여져 있는 이유는 전자가 방출되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방출되어 나오는 전자가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은 여기 금속판이 이렇게 있죠. 금속판.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금속판 쪽에다가 빛을 이제 비춰주게 되면 이렇게 쭉 빛이 들어와요. 삑. 그러면 N형 반도체 쪽에 이제 전자가 풍부하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 쪽에 양공이 풍부하게 있다. 뭐 이 정도는 알잖아. 그치? 그러면 이쪽 접합면 쪽에서 전자와 양공의 쌍이 이렇게 만들어져. 광전 효과에 의해서. 그러면은 전자는 여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양공이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자,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쪽에 양공이 계속해서 쌓이겠지, 그치? 양공이 계속해서 쌓인단 말이야. 그럼 양공이 쌓이면은 이쪽으로 전자가 튀어나왔을 때 다른 곳으로 전하가 이동을 할 수 있을까? 양공이 이쪽에 계속 쌓이게 되면, 양공이 계속 이렇게 쌓였어. 그럼 양공은 우리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발생되어 나오는 이 전자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얘가 외부 회로를 타고 이렇게 돌아야, 전자가 이렇게 나와서 돌아야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근데 얘 양공이 많이 쌓여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을까? 양이잖아, 양.
음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자꾸 제거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접지전극을 연결해 놓는데 이 접지전극의 역할이 뭐냐면 양공을 계속해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양공을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그래서 양공이 제거되니까 전자가 더 자유롭게 이렇게 회로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리는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와 양공의 쌍이 만들어지고 전자가 회로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전류가 발생하고 양공은 접지전극에서 계속해서 제거가 되면서 더 양공과 전자쌍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광다이오드라고 하는 애가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CCD라고 하는 전하결합 소자가 있는데 이 전하결합 소자라고 하는 애는 자, 요 광다이오드 있지? CCD라고 하는 애는 광다이오드를 계속해서 이렇게 배열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하나 광다이오드.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광다이오드 하나. 이렇게. 당연히 이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연결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다 그립시다. 쭉 이렇게 해가지고 광다이오드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쪽에 금속판, 이쪽에 금속판, 이쪽에 금속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자, 그럼 광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광다이오드 위쪽에 마이크로 렌즈라고 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렌즈가 있어요.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빛이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모여서 금속판 쪽으로 이렇게 비춰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금속판 쪽으로 비춰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쪽에 형성되는 전자의 수가 달라지겠지, 그치? 맞아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광전자가 더 많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발생한 전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야. 이동을 시켜서 이 전하의 양을 측정해. 그럼 전하의 양을 측정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전자가 2개, 여기는 전자가 2개, 여기도 전자 2개 이렇게 둘둘둘로 들어왔잖아. 그러면 이 세 군데에서 빛의 세기가 동일하게 들어왔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서 전자가 뭐 3개 들어왔다 그러면 이쪽에서 좀 더 빛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CCD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한 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줄이 이렇게 병렬로 막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에 CCD가 쫙 이렇게 다 깔려있고, 다 깔려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지점, 여기 모든 지점에 대해서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어디는 빛의 세기가 강하다, 밝다. 어디는 어둡다. 또 어디는 밝다. 어디는 어둡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지도가. 그치? 그러면은 그냥 밝고 어두운 명암만 구분되는 영상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명암뿐만 아니라 우리는 색깔도 알아야 되잖아. 빨간색이 강한 곳인지 파란색이 강한 곳인지.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 렌즈가 있으면 거기 밑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컬러 필터를, 색 필터를 설치해놔.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는 빨간색 필터를 설치해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파란색 필터를 설치해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초록색 필터를 설치해놔. 그러면 여기 아래에 금속판에 도달하는 빛은 빨간 빛만 도달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 빛만, 여기는 초록빛만. 그러면 여기 왼쪽에 첫 번째 다이오드는 뭐? 빨간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애가 되는 거고, 얘는 파란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애가 되는 거고, 얘는 초록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애가 되겠지. 이렇게 RGB 색 필터와 그 밑에 있는 광다이오드 요게까지 이렇게 딱 합쳐서 요거를 하나의 화소라 그래. 화소. 이게 영상 표현 장치의 가장 기본 단위야.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화소에는 RGB라고 하는 세 가지 색깔을 인식할 수 있는 필터와 마이크로 렌즈, 그 다음에 광다이오드가 다 설치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부분에 RGB, 여기 부분 RGB, 여기 부분 RGB 전부 다 여기 부분 이렇게 다 RGB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빨간색이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운지, 그 다음에 파란색이 어디가 밝고 어두운지, 초록색이 어디가 밝고 어두운지가
나타나겠지. 빨간색 영상, 파란색 영상, 초록색 영상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다. 그걸 이제 누가? 중앙 처리 장치가 합성을 하는 거야. 얘가 합성을 해서 빨간색 영상, 파란색 영상, 초록색 영상이 합쳐지니까 빨간색과 초록색, 파란색의 세기가 적절히 조화돼서 얘가 보라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얀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초록색, 조금 진한 초록색인 이런 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는 입체적이래. 총천연색의 영상이 얻어지는 거다. 그래서 원리는 빛이 CCD에 닿으면 광전 효과 때문에 각 화서에서 전자가 발생하고 각 화서에서 발생한 전하를 차례대로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서 각 위치에 비춰진 빛의 세기에 대한 영상 정보를 기록한다. 그래서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 맨날 광고하는 게 뭐 뉴럴 엔진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카메라가 이런 광다이오드가 달려 있는 거야.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광다이오드 이 화소 묶음이 1200만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안에. 1200만 개의 화소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영상을 찍었겠지? 그 찍은 거를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뉴럴 엔진이라는 애가 CPU가 그걸 합성을 해주는 거야. 엄청 빠르게. 합성을 해서 보정이 필요한 거는 걔가 다 보정을 해주고 그래서 사진이 얻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필터가 있으면 각각이 이제 빨간색 영상, 초록색 영상, 파란색 영상을 얻을 수 있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합쳐주게 되는 거야. 그러려면 빨간색 전하, 그 다음에 파란빛의 전하, 초록빛의 전하를 각각 따로따로 인식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빨간색 쪽에서 얻어진 이 전하의 양을 다른 지역으로, 즉 전하를 측정하는 장비 쪽으로 옮겨줘서 측정하고 옮겨줘서 측정하고 옮겨줘서 측정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써놨는데 보통의 CCD는 이렇게 생겼어. 이쪽에 금속판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전하가 막 생겼잖아. 그러면은 이쪽에 이 전하를 여기에 있는 전하 측정 장비, 전하를 측정하는 장치 쪽으로 옮겨줘야 돼. 그럼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 여기에는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 이쪽 금속판 밑으로 전자가 이렇게 모여 있겠지? 그 상태에서 여기를 그대로 플러스 V로 놔두고 여기를 플러스 전압 걸어주고 여기를 그대로 두면 플러스 전압에 의해서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퍼져나가겠지? 그리고 여기 밑에. 지금 이거 그림 다 안 그리고 그냥 여기 이렇게 해서 전자만 보는 거야. 여기 안에 전자가 들어있잖아, 지금. 플러스 전압 때문에 여기 모여 있다고. 근데 그때 오른쪽에 광다이오드의 금속판을 플러스 전압 걸어주는 거야. 동시에? 동시에 걸어주는 거야. 지금 동시에 걸려있잖아. 플러스 V, 플러스 V. 위에 그럼 0을 걸어주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걸어준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 상태에서 여기를 0으로, V로, 0으로. 이러면은 이 전압에 의해서 여기 모여 있겠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다 0, V, V 하면 여기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0, 0, V 하면 이쪽에만 전자가 이제 모여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금속판의 전압을 순차적으로 바꿔주면서 전하를 한쪽으로 움직여준다고. 그래서 전하 측정 장치에서 전하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빛의 세기를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광다이오드 자체는 빛의 세기만 인식을 하고 색깔 필터가 있기 때문에 색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단점은 이거야. 전하 측정 장치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각각이 이제 개별적으로 전하를 아주 미세한 빛에 의해서도 전하를 측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무 어두운 곳이면 빛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전하가 나타나지 않을 거고 발생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그 부분이 그냥 노이즈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CCD라고 하는 애는 굉장히 감도가 우수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어. 그래서 비싸 얘는. 카메라 3개 달렸다고 얼마야 저거 160만 원? 카메라 3개 달렸다고? 2개 달린 건 130만 원인데 3개 달렸다고 160만 원이야. 근데 렌즈는 조금만 어떻게 사진을 그렇게
그게 요 화소 있잖아. 요 화소 하나가 엄청 작아. 우리 눈에 안 보여. 우리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카메라 렌즈 뒤쪽에 이렇게 CCD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 CCD가 달려 있는데 요거 길이가 몇 센치가 안 돼. 근데 그 안에 수천만 개의 화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수천만 개의 화소가. 간격이 마이크로미터 간격이야, 거의. 화소 하나와 화소 하나 사이의 간격이 마이크로미터 간격이라고. 그러니까 더 좁게 만들수록 기술력이 뛰어난 거지. 그지? 똑같은 크기야. 아이폰하고 갤럭시 S20, 노트 20인가? 아무튼 그거. 센서 크기가 비슷해. 아이폰보다 조금 더 커, 갤럭시는. 근데 아이폰은 여기에 1200만 개가 들어있거든? 근데 갤럭시는 1억 개 들어있어. 그러니까 걔는 화질이 1억 화소야, 1억 화소. 센서가 조금 더 큰데 1억 화소야, 1억 화소.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면은 아무리 확대를 해도 화소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깨져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얘 이거 그림 봐봐봐. 요거 안에 화소가 1200만 개 들어있는 거랑 1억 개 들어있는 거 생각해봐. 1200만 개 들어있는 거면은 엄청 크게 확대했을 때 여기 네모칸 뭐 이런 게 보이겠지. 모자이크처럼. 근데 1억 화소짜리는 여기 안에 1억 개의 도형이 들어있는 거잖아. 1억 개가. 그러니까 확대를 해도 안 깨져, 걔네는. 그럼 저기서부터 빛이 카메라 렌즈에 흡수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모자이크 기법으로 어떤 미술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때 색종이 하나하나를 요만한 크기로 붙이는 거야. 요만한 크기로 붙여서 전체는 이만한 어떤 미술품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 정교해. 이게 작품인가 이거는 쓰레기인가 구분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모자이크를 조금 더 작게 이렇게. 그럼 어때? 구분이 좀 더 잘 되겠지? 더 작게. 구분이 더 잘 되겠지? 그러면은 화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어떻게 되겠어? 더 선명해지고, 그지? 왼쪽과 오른쪽의 어떤 색깔 구분이 더 잘 일어나겠지? 그지? 연속적으로 보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질이 더 좋아져 보인다고. 그래서 요즘 TV도 보면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 풀 HD, 그지? 그 다음에 4K. 요즘 삼성에서는 8K 이런 거 많이 나오지, 그지? FHD라고 하는 게 그 화면 내에 전체 화소수가 200만 개야. 200만 개. 4K는 그거의 4배. 몇 개? 800만 개. 그럼 얘는 그거의 2배. 1600만 개. 그래서 엄청 큰 텔레비전인데 200만 개 들어있는 애랑 800만 개 들어있는 애랑 1600만 개 들어있는 애를 비교해봐. 누가 더 화질이 좋게 느껴지겠어? 얘기지. 그지? 근데 대신에 한 장의 화면에 표현해야 되는 화소수가 많아지잖아. 그러면 그만큼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는 거지. 용량이 커져요. 근데 내가 지금 찍고 있는 게 저게 4K로 촬영하고 있거든? 4K로 촬영한 원본 영상이 용량이 60GB 정도 돼. 근데 그걸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때는 FHD로 바꿔서 올리거든? 용량이 13GB로 확 줄어들어. 확 줄어들어. 이렇게. 근데 왜 줄였어요? 응? 줄였는데도 잘 보여. 어차피 사람 눈으로 인식 못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가 내 수업 영상을 보는데 한 50인치 TV로 본다. 그러면은 좀 티가 나. 왜냐면 화소가 적은데 쫙 늘려놨잖아. 그러면 티가 나. 근데 어차피 니네 봐봤자 패드로 보거나 노트북으로 보거나 그냥 그러잖아. 별 차이 안 느껴져. 그래서 요 화면 표시 장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화소고, 그것도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표현 장치가 CCD인데 그 CCD의 기본 요소가 화소고요. 하나의 화소에는 여러 가지 색 필터가 들어있으면서 색깔을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조리개와 셔터를 지나서 CCD의 물체의 상으로 맺힌다. 그래서 조리개를 열어놓으면 오래 열어놓을수록 빛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 빛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전하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겠지, 그치? 전하가 더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좀 더 밝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뭐 우리 뒤에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지금 이제 들어갈 거는 물리 워크북으로 들어갈 거예요. 워크북 잠깐만. 자, 어디로 가냐면 쭉 넘어가서 4챕터 빛의 이중성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선생님 근데 이종이보다 그냥 종이가 더 와, 이거 코팅돼서? 왜냐면 저 연필로 쓰면 안 보여. 아니 이거는 저기 주문을 넣는 건데 별로야 종이가? 이거 되게 비싼 종인데? 비싼 건 알겠는데 잘 써지지가. 잘 써지진 않아? 연필로 쓰면 되게 잘 써지던데? 잘 써지지? 자, 빛의 이중성의 1번. 광전효과 실험에서 100V, 100W 단색 광원을 이용하여 5분 동안 금속판을 비추는 실험을 하였으나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광전자가 방출되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동수. 빛의 진동수를 바꿔줘야 되겠지, 그지? 빛의 진동수를 바꿔준다라는 거는 뭘 바꿔준다는 거지? 에너지. 빛의 에너지를 바꿔준다라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어떤 금속을 써서 광전 효과를 관측할 때 쪼여준 빛의 진동수 F와 튀어나온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빛의 속력을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s라고 할 때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자, 플랑크 상수는 알 수 있나요? 네. 에너지와 진동수 관계에서 플랑크 상수는 기울기. 그 다음에 일함수는 뭐예요? 일함수는 y 절편이지. 그 다음에 한계파장이라는 건 뭘까? 한계파장.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빛의 파장이 되겠죠?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죠. 빛의 에너지를 알 수 있으니까 진동수를 알 수 있고 파장을 알 수 있지. 광전자의 질량은 알 수는 없지, 그지? 그 다음에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5번. 빛의 본질이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입자설과 파동이라는 파동설 오랫동안 대립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입자설이 지배한 시기와 파동설이 지배한 시기는 교차해 왔다. 그러나 현대 물리에서는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의 양면을 가진 이중성을 가진 존재로 파악을 하는데 다음 보기는 빛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파동성과 입자성을 지지하는 실험들.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은 파동. 광전효과?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광량자설이라는 입자성, 그지? 그 다음에 콤프턴 효과가 뭐야? 콤프턴 산란 실험이 아까 했던 거. 자, 콤프턴 산란은 뭐예요? 입자. 자, 그 다음에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이라는 건 그냥 뭔 얘기하는 거야? 회절 현상 얘기하는 거야. 회절 현상은 뭐예요? 파동. 그 다음에 반사? 파장. 입자여도 반사는 일어나죠. 둘 다. 그러니까 뭐 굳이 답을 고르자면 1번이 되겠죠. 파동성과 입자성을 각각 지지하는 실험을 얘기하라 했으니까 반사는 뭐 두 가지 다 일어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튕겨 나왔잖아. 반사. 그지? 안 켜졌네? 와우. 자, 19번. 그림 가는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고 그래프는 광전관의 음극에 단색광 ABC를 비추었을 때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일단은 우리 아까 전에 양극전화, 광전류 요 그래프 본 적 있죠? 자, 그러면은 A, B, C 이렇게 셋을 비교했을 때 일단은 최대 광전류가 다르네. 그러면 최대 광전류는 빛의 세기와 관련된 거였지? 자, 빛의 세기는 누가 제일 강해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정지전압이랑 BC를 비추었을 때 정지전압을 비교해보면 B하고 C를 비추었을 때는 정지전압이 같지? 정지전압이 같다는 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거고, 지금 동일한 금속을 쓰고 있으니까 뭐야 이거? 두 개의 빛의 진동수가 같다 이렇게 되나요? 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였으니까 HF, 광자의 에너지 빼기 이함수 W라고 할게요. 그냥 요건데 지금 얘가 일정하지? 그지? 그러면은 요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거는 광자의 진동수가 커진다라는 거고, 이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는 정지전압이 크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B하고 C는 정지전압이 같으니까 이게 같은 거고 이게 같은 거지. 근데 A는 어때? A는 정지전압이 더 크지? 정지전압이 더 크다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고 빛의 진동수가 더 크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A의 진동수가 가장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 A의 진동수는 B의 진동수보다 크다. 맞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 A를 비춘 경우가 빛 B를 비춘 경우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빛 B와 C의 파장은 같다. 자, 빛의 진동수가 같으니까 진동수 F는 람다분의 C 이거잖아. 그러니까 진동수가 같으면 파장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빛 B의 세기는 C의 세기보다 세다. 세죠? 그 다음에 빛 B의 광량자의 에너지는 빛 C의 광량자의 에너지보다 크다.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에너지는 같다. 이렇게 되게 되겠지. 선생님 근데 W가 같은 거 어떻게 알아요? 동일한 금속을 썼잖아요, 계속. 지금 이거 금속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뭐야? 단색광 A, B, C를 비추었을 때잖아. 단색광만 바꾼 거예요. 그지? 단색광만 바꾼 거라서 그래. 그래서 19번에는 5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으로 가봅시다. 디지털 카메라 속에 들어있는 영상 정보 처리 장치의 단위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자, A의 명칭은 CCD, 맞죠? 그 다음에 각각의 B가 빛을 받으면 곧바로 스크린에 나타난다. 맞나요? 곧바로가 아니라 빛을 받으면 전화가 발생하고 발생한 전화가 측정 장치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CPU가 처리를 하면 그때 이제 스크린에 빛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B는 동일한 구조로서 반도체와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요? 반도체 어떤 거?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 맞아?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로 돼 있잖아. 그리고 위에 금속판 전극이 달려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두 가지가 맞는 거네요. 그지?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요 저 한 칸도 CCD 모아놓은 거 CCD요? 아니 그냥 이거는 일부만 표현한 거고, CCD라고 하는 전화 결합 소자가 광다이오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한 개는 CCD가 아니에요? 한 개가 CCD면 그거는 솔직히 그냥 뭐야, 점 하나 보는 거잖아. 그런 CCD를 뭐하러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카메라인데 내 카메라 화소 1화소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1화소짜리 카메라 보면 내가 여기다 딱 사진 찍잖아? 그러면 똑같은 초록색만 보여. 여기다 딱 찍잖아? 똑같은 하얀색만 보여. 화면이. 그 찍을 필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47번으로 갈게요. 47번. 광전효과 실험에서 광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쪼여준 빛의 진동수의 대소 관계는, 자, 진동수, 쪼여진 진동수, 우리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정지전압. 그치? 정지전압. 자, 정지전압이 누가 제일 커요?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그러니까 쪼여준 빛의 진동수 대소 관계도 BAC가 되겠죠?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 A, 그 다음 C. 근데 왜 얘? 잘못 들었지? 깜짝 놀랐네. 4번이죠 그러면 답이? 쪼여진 빛의 세기는 A, B, C.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맞아요? 자, 이렇게 이중성 오늘 했으니까 오늘 바로 본 거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쭉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뭐 볼 거냐면 간섭 볼 겁니다. 간섭 보면서 0을 봅시다. 자, 1번으로 갈게요. 1번 37페이지입니다. 자, 1번을 보면 그림은 두 전파원 S1, S2에서 진폭, 파장, 주기가 같은 수면파가 밑줄 반대 위상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마루와 고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보강이 일어나는 조건하고 상쇄가 일어나는 조건을 가지고 볼 때 얘네 둘 볼 때 조건 썼던 게 이게 반파장의 뭐다? 짝수배다 이랬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반파장의 뭐다? 홀수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요거는 위상이 어떤 거? 위상이 같은 파가 진행할 때 위상이 같은 파가 진행할 때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시작할 때 마루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오고 얘도 마찬가지야. 마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거. 얘는 위상차가 없는 거지. 그치? 똑같은 거지. 근데 만약에 얘가 반대 위상으로 이렇게 출발한다고 생각해봐봐. 자, 얘네 둘은 뭐였어? 보강 간섭이었지. 근데 얘네 둘은 어떻게 돼? 상쇄 간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상이 같은 파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반파장의 짝수배가 보강, 반파장의 홀수배가 상쇄고 위상이 반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생각하면 돼. 보강의 조건이 뭐다? 반파장의 홀수배. 그 다음에 상쇄는 반파장의 짝수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위상이 반대인 파기 때문에 반파장의 짝수배가 일어나는 지점이 상쇄 간섭이고 반파장의 홀수배가 보강 간섭이 되는 지점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자, 점 P에서 두 수면파의 경로차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어. 뭐냐면 자, S1이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 S1이라는 지점에서 자, 점선, 그 다음에 실선, 그 다음에 다시 점선, 그 다음에 실선 와서 P가 있지. 그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찾으면 돼. 한 파장, 두 파장 이렇게. 그지? S1 지점에서 P까지는 두 파장이다. 그 다음에 S2에서는 이번에 S2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 실선이 먼저 오죠. 실선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점선 오고 그 다음에 실선 오고 다시 점선 오고 그 다음에 실선 오고 그 다음에 점선 이렇게 왔지. 맞아요? 그러면 이번엔 하나, 둘, 셋. 3파장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3파장만큼 간 거야. 그럼 경로차는 람다. 맞아요? 반파장의 짝수배네. 위상이 반대인데 반파장의 짝수배네. 상쇄 간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점 PQR에서 수면파의 간섭에 대한 거 옳은 것만 골라래. P에서는 보강 간섭이다 라고 했는데 P에서는 상쇄 간섭이죠. 그 다음에 Q에서는 상쇄라고 했는데 골골 만났으니까 보강. R은 뭐예요? 지금 상쇄가 일어난 지점이지. 이렇게 상쇄가 일어난 지점 뭐라고 그랬어? 마디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마디는 수면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밝기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상쇄가 일어나는 노고준선 다 맞아요? 네. 상쇄가 일어난 지점을 연결하는 게 마디선이야. 상쇄가 일어난 지점. 자, 왜 그런 거냐면 봐봐. 보강이 일어난 지점을 한번 생각해 봐봐. 보강이 일어난 지점은 자, 경로차가 빵인 걸로 한번 설명해 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파가. 자, 보강이 일어난 지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위상이 같은 애가 이렇게 왔다고 해봐봐.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얘가 파가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파가 앞으로 나가는 걸 얘가 이렇게 다가온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되죠? 어떻게 됐어? 위상이? 위로 진폭이 2배 이렇게 됐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얘가 더 진행하면서 얘가 이렇게 왔어. 진동 중심이지.
수면이 낮아졌지? 시간이 더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골이 만났으니까 2배로 이렇게 내려가지.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진폭, 변이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엄청 높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엄청 높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의 수면이 엄청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반복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상쇄가 일어나면 자, 이렇게 파가 왔어. 여기에. 근데 뭐 파가 이렇게 왔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처음에는 뭐야? 상쇄니까 0이지. 이때도 상쇄되니까 0이지. 이때도 상쇄되니까 0이지. 이때도 상쇄되니까 0이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상쇄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밝기 변화가 아예 없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8번으로 한번 가볼까? 8번. 그림과 같이 두 전파원 AB에서 파장 4cm, 진폭 2cm인 수면파가 같은 위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전파원 A와 B에서 각각 20, 30cm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합생파의 진폭은 얼마인가? 그러면 저 P 지점이 상쇄가 일어났느냐, 보강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진폭이 다르게 나타나겠지? 자, 그러면은 보강인지 상쇄인지 알아보려면은 두 지점까지의 경로차를 봐야 되지. 자, 경로차가 몇 센치입니까? 11. 경로차가 10cm입니다. 근데 자, 이 파의 파장은 얼마예요? 파장은 4cm지. 그지? 그러면 자, 반파장은 얼마야? 2cm죠. 그 반파장의 몇 배예요? 5배, 홀수배네. 자, 그러면 얘가 위상이 같은 게 나온 건지 반대가 나온 건지부터 판단해야겠네. 같은 위상이 나온 거니까 홀수배면 무슨 상쇄되는 간섭이 일어난다. 그지? 그러면 진폭은 얼마? 빵. 그래서 이게 위상이 같은 파가 나오는 건지 위상이 반대가 되는 파가 나오는 건지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가볼게요. 자, 26번으로 가면 스피커 A, B를 설치한 다음에 일정한 크기와 진동수의 소리를 계속 발생시키고 A와 B 나란한 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소리의 크기를 측정했더니 Q에서 소리의 크기는 최대였고 PR에서 최소였다. 자, 거기 보기에 밑에 그 단 하는 거 있지. 단 PQR은 동일한 직선상의 점이며 PR은 소리가 작게 들리는 Q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Q가 지금 소리가 가장 크다가 나타났다 했잖아. 그치? 걔를 조금 바꿔 써놔야 돼요. PR 지점은 Q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그냥 이렇게. PR은 Q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오타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작게 들리는 Q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Q가 작게 들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Q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 Q 지점은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 보강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지. 아니야, 위에 문제 보면 Q에서 소리가 최대였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된다고. Q에서 가장 가까운 뭐다? 소리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뭐가? P하고 R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Q 지점이 있으면 여기서 소리 크기 최대고 그 다음에 P 지점하고 R 지점이 가장 가까운 소리가 어떤 지점? 최소인 지점이다. 그지?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린다고 여기는. 스피커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있으면 경로차 없지? 보강이지? 그럼 양쪽으로 상쇄, 보강, 상쇄 이렇게 나타나잖아. 보강 다음이 바로 상쇄지. 가장 가까운 상쇄 지점이 PR이라고. 기억번. A 지점, P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맞죠? 니은번 스피커에서 높은 소리를 내면 자, 높은 소리라는 게 무슨 말이야?
진폭이 크다. 높은 소리. 얘는 진동수와 관련된 거야. 진동수. 그러면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크다. 커진다. 그러면은 자, 음파의 속력은 똑같지. 매질이 똑같으면 파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파장이 줄어들면 간격은 어떻게 될까? 간격은 좁아져요. 자, 요거 이따가 0의 이중슬릿 실험 가지고 증명을 해볼게. 자, 그러면 기억번 맞고, 틀렸고, 니은번 맞죠? 디귿번. R은 A, B에서 발생한 소리가 같은 위상으로 중첩된다. 기억번 틀렸고. 맞다. Q. 맞네. 미안해. 정신이 없구나. 기억번 맞고, 니은번 맞고, 디귿번은 반대 위상이라 해야 되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근데 중첩이랑 간섭이랑 중첩되는 게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27번. 두 스피커에서 같은 소리를 발생시키고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소리를 들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번 A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맞아요? 거기 보면은 단 두 스피커와 A 지점까지의 거리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니은번 소리의 진동수를 2배로 하면, 자, 진동수를 2배로 해도 A 지점은 어떤 지점이야? 경로차가 빵인 지점이니까 관계가 없이 계속 보강이 일어난 지점이지. 그러니까 니은번 틀렸어요. 디귿번 A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소리를 들으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 지점 나타나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맞는 보기 기억 디귿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 간섭 부분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30 예? 긴장 스피커에서 두개 들어놓고 옆으로 가다. 안 들려. 근데 대신에 동시에 탁 틀어야지. 근데 이런 그 닫힌 공간에서 하면 안 되고, 왜냐면 닫힌 공간에서 하면은 벽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 잔디가. 그러니까 그냥 평원에서 아무도 없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평원에서 올림픽공원 가서 해봐. 그 대신 평지에서 그 언덕 이런 데 말고 평지에서. 알겠죠? 응? 조건이 까다로워. 조건이 좀 까다로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왜냐면 여기 천정도 있고 벽면도 있고 유리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러니까 반사돼서 나오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소리가 들려. 아예 안 들리진 않아. 그래서 콘크리트는 안 들려요. 평지에서. 평지에서 하면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곳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리고 소리라고 하는 게 어쨌든 파동이 전달되다 보면 매질에 의해서 마찰이 생기니까 소리가 점점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막 질러도 저기서는 잘 안 들릴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아주 드넓은 평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영의 간섭 실험 있지? 이중슬릿 실험. 그거 이제 한번 다시 봅시다. 자, 광원이 있어. 광원이. 그치? 광원에서 첫 번째 구멍이 하나 있는 이제 단일 슬릿에다가 이제 통과를 시켜요, 빛을. 그러면 빛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그럼 하이건스의 원리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하나의 새로운 파원이 돼서 이게 또 나와요. 이렇게. 그지?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때 두 번째 이제 이중 슬릿. 그러니까 빈 구멍이 두 개가 있는 슬릿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단일 슬릿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어. 그러면 자 빛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 이제 동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간섭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요 경로랑 똑같아야 돼, 길이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새로운 파원이 되고 여기가 새로운 파원 돼서 이렇게 빛이 나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랬을 때 자, 광원과 나란한 축상의 요 지점까지 해놓고 요 길이를 L이라고 해. L. 그리고 여기를 이제 스크린을 설치하는 거야. 스크린. 그러면은 스크린 설치했을 때 자,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오고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왔어. 그럼 경로가 길이가 똑같죠?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하면 돼? 보강 간섭이랍니다. 보강 간섭.
그러면 대칭적으로 여기 상쇄, 상쇄, 여기 다시 보강, 다시 보강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빛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경로가 점점점 멀어지잖아. 멀어지니까 빛이 세기가 약해질 거예요. 에너지가 점점점. 그지? 그래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렇게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이제 자, 그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보강이 일어난 지점과 그 다음 보강이 일어난 지점 요 사이의 간격, 즉 밝은 무늬 간격을 보고 싶다. 이 밝은 무늬 간격을 델타 X라고 하겠습니다. 델타 X. 델타 X. 그러면 자, 밝은 무늬 간격 요 델타 X라고 했을 때 우리 요 지점에서 나온 B 이렇게 오고 요 지점에서 나온 B 이렇게 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강이 일어나는 거잖아. 왜? 왜 저러고 가요? 뭐가 왜 저러고 가? 왜 꺾여요? 아니, 꺾이는 게 아니라 빛이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나가잖아. 그 중에서 여기 가는 것만 보는 건데? 아니, 소리도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 오고 여기 오고 똑같잖아. 여기 두 개가 스피커야, 스피커. 소리 나오듯이 빛이 가는 거라고, 여기로. 자, 얘를 이등변으로 만들어 줍시다. 이등변. 그때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파장. 경로차가 되는 거지, 경로차. 그지? 그리고 경로차에 대해서 여기 슬릿과 요 세로 그은 선분이 이루는 각을 가지고 내가 세타라고 했으면 저 세타 각에 대해서 경로차는 뭐야? 요 변의 길이를 D라고 했을 때 D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경로차가요. 뭐가 된다? D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직각. 거의 직각이 돼요. 왜냐하면 요 D를 매우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D를 매우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경로차가 D 사인 세타가 돼요. 자, 그럼 그때 우리는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요 밝은 무늬 간격, 즉 요 핑크색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지금 우리 두 가지 주어져 있지, 그지? 요 길이 이렇게 두 가지. 요 둘에 대해서 요 지점에서 선분 하나 그려. 어디로? 요 중심으로. 이렇게. 이때 만들어진 이 삼각형에 대해서 자, 원래 봐봐. 요 지점하고 간격을 D라고 했는데 D가 매우 작으면 이 흰색 선분 두 개가 거의 같아지는 거니까 요 파란색 선분처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때 요 각도를 뭐라고 하면 될까? 세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세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잘 봐. 얘하고 얘에 대해서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지금 빛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어. 그러면서 보강하고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 두 간격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경로하고 이 경로가 거의 길이가 어떨까? 같을 거야. 세타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그치? 세타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요 각도에 대해서 파란색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세타나 탄젠트 세타나 똑같을 거라고. 거의 사인 세타나 탄젠트 세타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 탄젠트 세타가 얼마예요? L분의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는 보강이 일어나고 그 다음번 보강이 일어나는, 즉 첫 번째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 경로차가 얼마라고 했어? 반파장의 짝수 뱉네. 여기는 경로차가 0인 지점이고 여기는 경로차가 람다인 지점이잖아. 그지? 여기는 경로차가 람다인 지점이란 말이야. 맞아요? 경로차 0, 반파장, 한파장, 2분의 3파장, 2분의 4파장, 2분의 5파장, 2분의 6파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경로차가 0,
2분의 1파장, 2분의 2파장, 2분의 3파장, 2분의 4파장 이렇게 차이 나는 지점이지. 그러니까 요 점에 대해서는 경로차가 람다만큼 있는 지점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돼요? 사인 세타에 대해서 정리해봐. 사인 세타는 D분의 람다. 람다. 이렇게 되지. 어떻다? 같다. D분의 람다라고 하는 애랑 L분의 델타 X라는 애랑 같다. 둘 다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얘랑 같다라고 두면 델타 X라는 거 우리가 구하고 싶었잖아. 그럼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스크린까지의 거리랑 그 다음에 슬릿 사이의 간격을 고정시켜 놨을 때 이 람다 값에 따라서 델타 X, 즉 밝은 무늬 간격이 바뀐다. 뭐 스피커로 예를 들자면은 소리가 강하게 들린 지점과 그 다음 강하게 들린 지점 사이에 간격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파장에 따라서 간격이 변한다라는 거는 진동수에 따라서도 간격이 변한다 이거잖아. 왜? 진동수하고 파장은 서로 반비례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30번에 있는 이중 슬릿 S1과 S2를 통과한 후 스크린에 비춰지는 요 빛에 대해서 볼 때 P 지점과 S1, S2 지점을 준 상태에서 기억번 스크린 위에는 밝고 어두운 무늬가 교대로 나타난다. 교대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점 P는 보강이 일어난 지점이잖아. 보강이 일어난 지점이니까 밝은 무늬가 나타난다. 맞죠? 이 실험은 하이언스가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기 위해 보여준 실험이 아니라 0이 파동성을 증명하기 위해 보여준 실험이다 라고 해야 되지. 0의 간섭 실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30번에는 몇 번? 2번이 된다. 0의 간섭 실험이죠. 0의 간섭 실험. 요 부분은 요거를 뭐라고 보면 되냐면 그냥 D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좁잖아. 그지? 그림을 새로 그리면 여기 S1이라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2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때 지금 그림상에 나타나 있는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잖아. 그지? 자, 근데 사실상 S1하고 S2하고 굉장히 거리가 어떻다 그랬어? 좁다 그랬지? 그죠? 되게 좁다 그랬어. 그럼 좁다고 한다는 거는 요 S1이라는 빛이랑 S2에서 나가는 빛이 거의 어떻게 다른다는 거야? 여기 이렇게 나타내면 S1P라고 하는 빛이랑 S2P라고 하는 빛이랑 거의 평행하게 가고 있는 거야. 평행하게. 그지? 평행하고 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다시 그림을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S1이라는 지점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S2라고 하는 지점이 이렇게 있을 때 거의 그냥 어떻게? 이거랑 평행하게 도달하는 거지? 한 점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거의 D가 거의 0에 수렴하니까 S1 지점이 있으면 S2 지점도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 점으로 온다 그랬을 때 S1P, S2P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삼각형이 두 개가 나와? 잘 봐봐. 그냥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건데 봐봐. S1P, S2P 이렇게 있지? 얘를 거의 1cm도 안 되게 1mm도 안 되게 엄청 가깝게 둬봐.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한 점에서 두 줄기 광선이 나가서 여기 만나는 거와 같잖아. 그럼 그 두 줄기 광선 당연히 평행하겠지. 응? 그러니까 완전히 평행한 건 아니지 평행하다라고 근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평행하다라고 근사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경로차를 볼 때 여기 길이 같은 걸로 자르면은 직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같은 걸로 자르면. 그때 요게 경로차 하잖아. 요 길이를 뭐라고 했고 D라고 했고 요 각을 뭐라고 했고 세타라고 했고 그럼 요거는 뭐야? D, 사인, 세타고 그럼 이때 이 하얀색 삼각형을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잘라서 그리지 말고 하얀색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봐. 그거 같아요. S1이랑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데 각을 보기 위해서 그냥 올려서 그렸다. 각도를 보기 위해서 올려 그렸다고. 평행한 광선에서 세타. 됐지?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네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라고 하는 0의 수렴하는 거의 0에 가까운 지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S1에서 나온 빛이랑 S2에서 나온 빛이 거의 평행하다라고 근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거의 직각이다라고 근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게 세타면 여기도 세타라고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세타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하고 사인 세타하고 같다라고 근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여기서 근사했기 때문에 오차가 겠지. 언제? D가 겁나 커지거나 하면. 맞아요? D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D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볼 때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볼 때는 스크린까지의 거리랑 그 다음에 두 강원 사이의 간격 그리고 사용한 빛 또는 소리의 파장과 관련이 있다. 그럼 소리의 파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는 진동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밝은 무늬 간격을 보면 되고 문제에서는 이제 언제 밝은 무늬 간격이 변하는가 또는 얘처럼 소리의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할 때 상쇄와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 사이의 간격이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얘처럼 뭐 진동수를 높이면 파장이 짧아지니까 간격이 좁아진다. 간격이 좁아진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오늘 바로 여기서 끝냅시다. 그냥 끝내고 그 앞에 빛의 이중성 부분 문제 풀어오시고 본책에 이중성 부분 헤어지고 그 다음에 워크북은 이걸로 앞에 있는 워크북은 굴절과 전반사 부분만 40문제 그러니까 12페이지까지예요. 1챕터 40번까지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